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아하, 이번 주에 아주 문제작 박평이 정말 애정하는 것 같은 그런 책을 우리 댓글 하나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할까요? 관련 댓글입니까?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는? 관련 댓글이라고 저는 추정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해봅시다. 네, 해보세요. 네, 클라우디 블루님께서 그 파리에서 길을 잃다 편 들으시고 그 쌍욕이 난무했던 그 편? 네. 인터넷에서 좀 소개해보니까 설정은 꽤 재밌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독사를 피하는 법과 비교하면 어떤지 궁금해요. 고독사를 피하는 법은 파리에서 길을 잃다에 비하면 한 6단계 훌륭한 작품이죠. 여기에 혼비님이 있었으면 톨스토이라고. 네, 고독사를 피하는 법은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독사를 피하는 법. 나는 그 정도 작품 하나만 써도 소원이 없겠어. 그 고독사를 피하는 법의 주인공이 한국에 온다면은 아마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댓글을 지금 소개했다고요. 네네네. 네. 오늘 우리가 박평이랑 같이 읽어볼 책이랑 아무튼 저 파리에서 길을 잃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열받네. 욕 많이 먹은 거. 근데 그렇게 욕 많이 먹고 방송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JYP는 대인배다 이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저렇게 욕하는데도 화 안 내고 그냥 넘어가는 걸 보니 JYP가 성격 좋다. 뭐 그건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듣는 애청자들이 뭐랄까 좀 안쓰러워서 우리라도 좀 위로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물론 그렇겠죠. 어쨌든 지금 YG가 난데없이 댓글을 하나 소개했는데 이 댓글을 소개한 이유가 고독사를 피하는 법이라는 책 제목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제목에도 고독사가 등장합니다. 네. 박평 출판사에서 최근에 낸 편집도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저희 팀에서. 팀원이 본인은 이제 지휘 관리만 하시고 저는 뭐 감상? 감시겠죠 아마. 감시. 감시 채찍질. 네. 본인은 감상이라고 응원? 본인은 감상 응원?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채찍질이지 그건 응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 그래도 간식이 이 책을 편집하는 팀원은 감시 채찍질. 네. 뭐 동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받는 애정.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동료가 부담. 아니라 애정, 짜증. 갑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고독사 워크숍이라고 하는 정말 매력적인 제목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네, 고독사 워크숍. 그 제목에 난 제목에 그냥 넘어갔어. 일단 JYP 넘어갔고 저도 뭐 박평 좋다고 하고 JYP 제목에 이미 넘어갔고 딱 보니까 설정이 읽고 싶은 설정이어가지고 저도 딱 손에 들었죠. 나는 가끔 드물게 제목만 딱 보는 순간 한국 책이든 뭐 외국 책이든 간에 제목을 보는 순간 난 이 책은 무조건 사준다. 왜? 이 제목을 생각해낸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라도 내 이 책은 산다. 안 읽더라도 사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서 길을 잃다 사신 겁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나 이건 내 사준다. 이 제목은 진짜 근사하다. 맞아요. 밤에 우리 영혼은에 준하는 좋은 제목. 밤에 우리 영혼은 뭐 제목만 보고 산 책은 아닙니다만 네. 밤에 우리 영혼은 설정 보고 샀죠. 죽인다 이러면서 샀고. 근데 고독사 워크숍도 이건 뭐 제목만 좀 그럴듯하고 섹시한 게 아니라 이 소설의 컨셉 자체가 고독사 워크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도대체 고독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았고 음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서로 엮이는 계기들이 또 굉장히 기발할 것 같았고 그렇게 엮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 저도 얼른 읽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다 읽었어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겠군요. 네, 내용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정말 생생하겠다. 저는 조금 32페이지 정도 이렇게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어제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박지영 작가는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데뷔를 한 게 201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에 책이 나온 거고 뭐 그 사이에 책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다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아마 이 책 보고 그 이름을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거의 신인 작가라고 해도 작가 무방할 소개가 정도로. 딸랑 저 이력이 그거밖에 없어요. 2010년에 신춘문예 데뷔했다고 2013년에 장편 하나 썼다. 써서 뭐 상도 받았다. 그 조선일보 신춘문예 데뷔는 거의 박평이랑 비슷한 때 아닌가요? 저는 2015년에 데뷔를 했고 2011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때 근데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2013년에 출간됐다고 한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 수상 작품 이게 고려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 고려로 한 9년 정도 버틸 수 있었나 봐요. 이번에 책 나온 거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책 고려로 그렇게 많이 버티지는 못해요. 아니 지금 너 되게 오랜만에 책을 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그 고려가 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2011년에 박평이 편집자 생활 시작할 때 즈음에는 앞으로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작가였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무렵에 그 계약을 했던 거예요. 저희 선배들이. 네. 그러니까 아주 예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입사를 해서 이 작가님을 한번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 무렵에 이제 선배들이 계약을 하고 한두 번 뵙고 할 때 저도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면 계약서는 사갔겠네요. 네, 아주 그냥.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잊혀져 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직접 하지도 않았었던 거고 근데 그 무렵 결정을 하고 할 때 보기는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민음사 한국문학팀 내에서는 과연 박 작가님과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다 그때 다 퇴사를 다 하시고 네. 그때 같이 연락을 하고 했던 그 선배들은 그랬는데 작년에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봤는데 보는 순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글을 너무 잘 쓰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들을 해보고 좀 작업들을 했죠. 계약은 그럼 13년에 한 거를 작년에 원고를 받은 거예요? 네, 13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오래전에 2010년대 초반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약서는 다 사갔겠다고. 그러니까 2010년대 종이가 막 바스라질 정도로 10년 사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종이 수준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계약서에는 며칠까지 원고를 넘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고 넘기기로 한 날짜를 넘길 경우에 계약 위반이죠. 그럴 경우에는 출판사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전 물론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기다림? 대기만성? 대기만성이죠. 네. 우리 이제 기다리죠. 그렇죠. 네. 기다리고 좋은 작품이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망각? 아니 이제 또 기다리지. 네, 또 기다리죠. 계속 그런데 기다리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정말 너무한다 싶으면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잖아요. 혹시 뭐 하고 계세요?라고 맞아요. 하면은. 그런데 저는 한 번 계약 파기하고 돌려드린 적 있어요. 계약금. 뭐 그러니까 남들도 있어요. 그런 네. 경우는. 이 박 작가님처럼 길지 않았고 한 몇 년 정도였는데 작은 출판사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타이틀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출판사였어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곤란해하시더라고요. 곤란해하셔서 그러니까 서로 좀 민폐인 것 같고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괜히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서로 양해를 하고 계약 파기하고 저는 그냥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드렸죠.
아니, 그런 너무 시작하자마자 경우도 너무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서 민망하지만 아무튼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이런 거 이제 궁금해하신단 말이야. 아니 네. 당시 고려가 셌다 그래가지고 또 금방 또 찾아봤잖아. 음. 그랬더니 1억 원이었네요 그때. 그래서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 5회 수상자이시고 그때 기사에 39세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그대로 이제 더하면은 현재는 이제 48세. 작품을 내신 그 권수에 비하면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또 청취자들이 들으면 재밌어 하실 만한 정보가 또 하나 눈에 보이네요. 그 박지영 작가의 5회 수상 상 받았을 때 시상식에 2년 먼저 같은 상을 받은 선배 작가가 와서 축하해 줬다라고 하는데 3회 수상자는 정진영 작가이네요. 우리 조만간 아마 여기 출연하실 것 같은 젠가의 그 정진영 네. 작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40대 후반이면 아마 이제 40대의 이 고독사 워크숍을 박지영 작가님께서 계속해서 뭐 쓰고 고치고 그러셨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작가님 좀 산전수전 겪으시면서 단단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젊은 작가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젊은 작가들은 젊은 작가들대로의 그 매력과 풋풋함과 약간 재기발랄함 같은 게 분명히 보이고 이제 반면에 약간 그 세월의 이 무게를 좀 안으신 작가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러나요. 그걸 속이시면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신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가끔 안 드러나는 작품 보면 우리 막 되게 짜릿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짜릿하죠. 이거 쓴 사람은 도대체 몇 살인 거야? 이게 30대야, 40대야, 60대야? 이게 한편으로는 철이 없네. 뭐 이런.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수다 떠는 시간이니까 해리 코버트 사건의 진실 같은 거 그거는 작가의 이력을 나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읽었으면 이건 한 60대가 쓴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20대 30살쯤에 30대 쓴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김훈 신작 소설집 봤습니까 혹시? 저 안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이제 김훈 작가 역시 똑같거든요. 예전이랑 똑같은 스타일이고 똑같은 문체, 우리 김훈체라고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고 분위기도 다 비슷한데 십몇 년 전에 그 저 무진 그거 했을 때 그하고 비교하면 작가가 16살 더 많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들어요? 거죠.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번 네. 책도. 근데 이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가 젊은 작가의 분위기를 작품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약간 세월의 무게를 경험한 작가가 그 세월의 무게를 작품에 드러내는 것도 매력 있고, 그다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반전 매력도 당연히 있죠. 그냥 각각의 매력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박 작가님 책이 고독사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벼우면 어떨까? 라는 걱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너무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게 막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막 여러 번 되새기면서 다뤘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 박평이 우리 셋 중에서 이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애정, 칭찬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일단 애정 담당 이번 저희도 잘 왜요? 읽었어요. 왜요? 네. 저도 굉장히 좋게 읽고 박평한테도 좋은 소설 만들고 또 읽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아침에 개인 카톡 메시지도 보내- 보냈어요. 오탈자 제보하시면서 음. 오탈자 아니라 정보가 좀 틀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뭐 하나 발견했는데 나는 메모를 안 해놨네. 저한테 아무튼 이따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아까 제목에 일단 확 넘어갔다라고 했고 박평도 칭찬했고
그리고 기본 설정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봤어요. 근데 초반에 어떤 우와 이거 진짜 엄청난 뭔가 나왔나 보다라고 기대했던 거는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뒤로 가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게 보통 고독사 워크숍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책 보여드리면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혹시 고독사 뭐 장래에 대한 이야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보통 그런 이야기가 논픽션으로도 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접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전혀 그거 아니고 진짜 고독사 워크숍이어서 고독사를 잘 하는 방법 소위 반려고독하는 법. 핑크빛 고독사는 가능할 것인가 진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만 들으면 되게 코믹 소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고독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독의 코어를 발전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삶에 대한 하나의 모든 비유들이 사실 고독사 쪽으로 다 방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풍자적이거나 가볍거나 코믹하진 않지만 되게 풍자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임성순 작가가 아마 고독사 워크숍이란 제목으로 구상을 해서 책을 썼다 그러면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그런 컨셉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독사 잘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엽기적인. 네.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이제 그게 아이디어가 막 이야기로 나간다기보다는 정말로 고독사를 생각할 정도로 고독하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모이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이 모이게 되는 걸 이야기하려면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는 아이디어였는데 심야코인 세탁소라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게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이 고독사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부터 고독사를 했던 건 아니고 그 포장이사 심야 이삿짐 센터를 했던 분들인데 이 심야 이삿짐 센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밤에 급하게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약간 도주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낮이 아니라 심야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급하게 집이나 방을 빼서 도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방점이 심야 이사에서 심야 도주를 도와주는 걸로 그쵸. 바뀌었고 그다음에 심야 도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잊히고 싶은 사람들이나 도망가고 싶은 자발적으로 사람들. 실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독사 이제 비즈니스까지 이게 발전이 되게 된 건데 이름은 어쨌든 심야코인 세탁소이고 여기에서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링크를 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 뭔가 좀 외롭고 고독하고 이거를 받으면 여기 들어와서 접속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설정은 약간 오징어 게임 분위기 아니에요? 아, 좀 그러네요. 딱 요 게임에 제안하면은 참가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딱 주는 거잖아. 네. 그 카드를. 네. 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징어 오징어 게임도 온 세상 사람이 다 본 다음에 최근에 드디어 봤거든. 요즘에 약간 트렌드에 좀 따라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바쁘시겠어. 볼 게 많으시겠다. 아무튼 근데 또 방식이 진짜 링크를 뿌리는 것도 있고 QR코드도 있고 도서관 책 사이에 끼워두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독사에 반응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법한 곳들에 이걸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걸상 홍보를 하면 딱 좋겠다라는 공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고독사 앱 안에서 고독 채널을 예를 들어 1번부터 89번까지 채널이 있어서 그 자기가 오늘 어떻게 고독하게 지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시시하게 보냈는지 오늘의 부고를 작성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옴니버스식으로 그 채널 만드는 이야기. 건 약간 뭐랄까 그런 거랑 비슷한 그 아프리카 TV나 그렇죠. 아프리카 TV나 나의 방송. 뭐 있었죠? 그 목소리로만 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채널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나 목소리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걸 그냥 볼 수도 있고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실제로 그런 딱 닮은 플랫폼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약간 막연하게. 네. 그러니까 그냥 읽다 보면은 이건 뭐 약간 아프리카 TV, 유튜브,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이런 것들을 좀 섞어놓은 버전. 네이버 카페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 카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개인 채널들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누가 글을 올리 카테고리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런데 있는 이제 거죠. 네이버 카페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JYP 방, YG 방, 그렇죠. 음. 이 뭐 고독사 박평방 이런 그 식으로 그러니까. 카페가 있고 음. 거기에 방들이 있어서 매일 그 사람이 올리는 걸 이제 들어가서 볼 수 거기에 있게 되면. 영상도 올릴 수 있고 뭐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월 39,000원인가? 19,000원인가를 내요. 네. 지금 좀 체험단 모집하는 거지 어, 지금은. 네. 나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 주최사 어쨌든 네. 회사잖아요. 회사죠. 뭐 몇몇 안 되지만 직원은. 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거를 하며 음. 이걸 할 만큼의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동기, 메리트가 있는지 이 부분이 너무 안 드러나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사업성 그 있을 것 차라리 같은데. 그러면 이게 잘 돼가지고 음. 이 사업하는 처음 이거 시작한 이놈들이 돈을 되게 잘 벌어서 이들은 고독사 전혀 신경 안 쓰고 정말 행복해 잘 이런 걸 좀 묘사가 된다든지 아. 차라리 이랬으면 어떨까 음. 싶은 거죠. 이건 이 책이 잘 팔리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 후속 시즌처럼 다른 책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이게 지금 큰 얼개고 저는 이게 툭 까보면은 JYP보다는 제가 좀 더 좋게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별 사연들이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 고독사 워크숍의 채널을 개설한 각 채널의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워크샵 1번, 워크샵 2번, 워크샵 3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매겨지면서 진행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그 고독사 워크숍 운영진이나 혹은 그 고독사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뒷얘기 같은 것들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옴니버스 소설인데 개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해방일지네. 맞아요. 너무 비슷하죠. 해방일지랑 너무 그 비슷해요. 컨셉이랑, 컨셉이랑. 그 해방 클럽과 비슷하죠. 해방 클럽과 비슷한 거야 진짜. 컨셉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전체적인 어떤 소설의 구조는 차라리 우리들의 블루스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블루스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블루스가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네. 이루어져 있죠. 우리들의 블루스가 옴니버스 형식인가요? 서로 막 그렇습니다. 조금씩 연결이 네. 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블루스처럼 옴니버스, 뭐 쉽게 말해서 옴니버스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들의 사연은 약간 나의 해방일지 같은 분위기다. 네, 맞아요. 되게 요새 잘된 드라마 두 개를 섞어 놓은 거니까 잘된 거네. 그래서 트렌디한 거네. 나의 해방일지를 좋게 봤던 분들이라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연들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연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2022년 산자들의 해방일지 버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좀 산자들까지 등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장강명 작가가 그 산자들에서 굉장히 극한 상황이나 혹은 갈등, 대립하는 사람들의 여러 군상들의 모습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설에 담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그런 막 악의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그런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담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좀 다른 각도에서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소설가들마다 그 어떤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사람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 이런 자기만의 화두를 풀어나가잖아요. 그게 그 작가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일 수도 있고 메인 테마일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박지영 작가는 고독류 고독족이라는 걸 그 관점으로 인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뭐 어떻게 딱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좀 어려웠었던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나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약간 고립된 사람도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룸펜처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남들이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루하루의 어떤 고독의 일지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살아가는 그 고독하다라는 그 컨셉으로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이웃들 혹은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나를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시 보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고독의 모자이크인데 각각의 이야기들이 평범하지만 진부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전혀 진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표현들이 다 너무 신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집에 얹혀 사니까 아마 여기 공대교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자격지심과 위축이 굉장히 극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으러 방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생네 내외가 요즘 식비가 많이 나와. 그러면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정말 존나 망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근데 그 표현이 그 진짜 이 시대의 공기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설을 잘 쓴다는 건 또 그런 측면의 어떤 욕망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뭐 해시태그의 활용이라든지 자기 상황을 다 해시태그로 가끔씩 정리해가지고 막 올리는 것들도 되게 재치 있고 그래서 좀 유머러스하면서도 그 유머가 가벼운 유머는 아니어서 그 무게 중심을 되게 잘 잡고 있는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의 스타일 중에는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툭툭툭 저자가 독자들한테 좀 불친절하게 그 정보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 정보들을 하나씩 둘씩 맞춰가다 보면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래서 저마다 독자 나름대로의 그 소설에 대한 뭔가 그림을 갖게 하는 그런 설정을 좋아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영 작가님께서도 약간 그런 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 무심코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나 회상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소품들이 다 이렇게 하나 둘씩 엮이면서 나중에 책을 덮을 때쯤 되면은 약간 큰 그림을 저마다 그릴 수 있게끔 인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는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짧긴 했어요. 그리고 책이 젊은 작가 그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서는 꽤 두꺼운 편이잖아요. 페이지가 제법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스토리는 너무 축약되고 좀 이 사람 이야기 좀 보려 싶은 분은 금방 끝나고 또 딴 사람 얘기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런 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긴 그 부분은 했는데요. 저도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 이게 작가님이 의도했을 수도 있고 뭐 네, 그 의도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50 피플인가요? 네네. 피플. 네, 그 책처럼 그 책도 좀 그렇거든요. 이야기 이 사람 얘기 재밌는데 하다 보면 끝나 그만 그리고 또 딴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물론 뭐 그 50 피플에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연결되고 이 책도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나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또 한 편 한 편의 이야기가 좀 너무 짧고 설명이 좀 불충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은 조금 있긴 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장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약간 또 그렇게 독자들이 느낄 법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묘사된 삶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다면 뒷부분에 묘사된 사람들의 삶은 약간 상징성이 좀 더 강하거든요. 맞아요. 뒤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뒤로 갈수록 있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좀 JYP처럼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을 탁 사로잡았던 그런 등장인물들의 생동감이나 디테일이 뒷부분에서는 약간 상징성으로 치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작가님의 의도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친절하게 느낄 수도 있는 대목이죠. 저는 그게 이 작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길잖아요. 사실 그냥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작품들이 사실 경장편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소설들인데 이 작품 그냥 완연한 장편 소설인데 그걸 진짜 옴니버스 방식으로 끌고 가려면 사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렇게 많아야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스치고 근데 이게 스치는 게 플랫폼에서 스치는 거기 때문에 이 옴니버스 형식이 더 완성도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 결코 절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진 않잖아요. 오프라인에서 한때 만났었던 썼던 사람들일 사람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 유도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이야기들이 전 이제 완성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이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근데 이 이야기가 재미없어요. 컵을 막 던지네. 실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앞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그 의미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과로 가면은 이제 고독사에 대한 의미들이 조금씩 바뀌고 이게 의미화가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아니라 조금 더 상징적인 차원으로 이야기가 이거는 그러니까 옴니버스를 선택한 작가가 그리고 그 옴니버스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이기 때문에 고독사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결말로 가는 과정 이 병렬적인 이야기가 결과로 매듭지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도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많은 소설인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댓글 조금 소개할까요? 우리 요즘 너무 댓글 안 읽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다가 이제 댓글 안 다실라. 이미 잘 안 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네. 그 동강동 호랑이님께서 헬프미 시스터 편 들으시고 박평 손을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큰 기대 없이 펼쳤는데 생각보다 무척 좋게 읽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맹점을 하나씩 짚어내면서도 비정규직, 경력 단절자,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의 위치에 있던 이들을 경제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바깥으로 내몰아온 기존 노동시장의 오랜 문제들까지 날카롭게 지적해 주어서 속 시원하다기보다는 가슴 한켠이 서늘했던 것 같습니다. 수경을 필두로 온 가족이 플랫폼 노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실은 직장 내 성폭력 미수 사건에서 비롯되었잖아요. 오늘날의 노동에 관한 사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심리를 여러 인물을 통해 거칠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준 점이 저는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길지 않은 분량의 소설인데도 집과 직장이라는 안전망에서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마주하는 지금 여기를 세심하게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서수 작가의 다음 장편도 기대하게 되네요. 네. 망고님 잔류인구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빠르게 읽히더라고요. 재미뿐 아니라 다양한 생각할 거리도 남아서 더 좋았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고요. 나빌레라님은 조만간 출장 가는데 출장 기간 동안 읽을 책 고르려고 여름 휴가 편들을 쫙 모아서 듣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도 꿀잼이네요. 라고. 네, 여름 휴가 편 재밌죠. 우리 올해 여름 안 했네. 올해 여름 휴가는 이제 언제 하지? 아니 뭐 이제 7월 초인데 뭐 지금부터 기획해서 또 해도 되잖아. 해도 되죠. 그리고 올해 여름 휴가 망했어요. 왜요? 일단 뭐 아직도 코로나 여파도 있고 비행기 표는 너무 비싸고 또 뭐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날씨도 뭐 비도 많이 오고 온도도 높다 그러고 뭐. 네. 두 분은 여름 휴가 계획 있습니까? 참고로 전 없어요 아직. 저는 매달 여름 휴가 계획이 있어요. 좋은 거는 나눠서 많이 하고 싫은 건 한 번에 하라 그래서 여름 휴가를 짧게 계속 가려고. 아 짧게 여러 번 6월, 휴가를 7월, 갈 거다. 8월 계속 갈 거예요. 저야 두 분이랑 다르게 휴가하면 이제 11살 동거인이 즐거울 수 있을 만한 그쵸. 스케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11살 동거인이 즐거울 만한 또 이벤트를 막 준비 중입니다. 자, 여름 휴가 스페셜 책걸상 방송은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또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약간 늦게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